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정우야. 사실은 친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저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성폭행을 하다 폭행당했습니다. 사건 조서에는 아내와 친구의 불륜관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시작한 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들려주는 남자 사들남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8살이 된 김정우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편지를 씁니다. 20년 전,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캠퍼스를 스치던 날, 저는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민아.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집니다. 아내는 우리 과의 여신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 그리고 항상 밝게 웃는 얼굴,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었죠.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야, 정우야, 너 미나 좋아하지? 아니야, 그냥 예쁘다고 생각할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미나를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거 다 보인다고. 이런 친구들의 짓궂은 놀림에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정말 아내에게 다가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정우 선배? 네? 미나야. 무슨 일이야? 다음 주 시험 준비하는데 혹시 같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선배가 이 과목을 잘한다고 들어서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졸업 후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2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시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준비한 따뜻한 아침 식사, 퇴근 후에는 함께 산책하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업계에서 일했지만 다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들어간 반면 아내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죠. 처음에는 둘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승진을 거듭한 반면 아내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응,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나아질 거야. 알겠어. 밥은 먹고 일해?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저를 위해 아내는 항상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3년 차 아내가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출산 후 아내의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김정우 씨, 부인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궁경부에 전암 단계의 세포가 발견되었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은 암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녀를 원하신다면 빨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둘째를 가졌고 첫째와 1년 차이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는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괜찮아, 여보. 우리에겐 이미 두 아들이 있잖아. 그래도 난 더 많은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승진을 거듭했고 연봉도 크게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가정은 완벽해 보였을 겁니다. 그즈음 우리 부부의 절친한 친구 부부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친구 준호는 대학 때부터 제 친구였고 친구 준호의 아내 지연은 아내의 절친한 언니였죠. 우리는 주말마다 모여 바비큐를 즐기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휴가도 같이 다녔습니다. 정우야, 너희들 정말 부럽다. 미나도 너한테 정말 잘 맞춰주고. 에이, 무슨, 너희도 잘 살잖아. 그래도 우리 지연이는 일한다고 바쁘고 나는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친구의 말에 저는 그저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친구는 회사 구조 조정으로 실직을 하게 되었고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친구 준호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저는 아내가 친구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 준호 오빠네 갔다 왔어. 그래? 준호 요즘 어때? 힘들어 하더라.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대. 그렇겠지. 나이도 있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저는 그저 친구의 처지를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내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놓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6년, 큰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고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 사회적 지위는 더욱 높아졌고 우리 가정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야, 큰일 났어. 미나가 병원에 입원했어. 뭐? 무슨 일이야? 일단 사들 병원으로 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턱이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졌으며 안화골절과 뇌진탕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정우야. 사실은 친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경찰관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드로틀에서 성 도중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고 호텔 CCTV를 확인 중입니다. 피해자의 남편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아, 저기 서 있는 분이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뭐라고? 우리 미나가?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정우야, 미안해. 나도 최근에 알게 됐어. 거짓말 마. 넌 분명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거야.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친구를 때릴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저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넨 사건 조서를 보고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정우 씨, 죄송하지만 부인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네, 조사 결과 박준호라는 분과 함께 이런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년간 지속된 것 같습니다. 사건 조서에는 아내와 친구의 불륜 관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시작한 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륜이었지만 점차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결국 호텔을 전전하며 모르는 남자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까지.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만난 남성 중 한 명이 과도한 요구를 하다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옆방 손님의 신고로 빨리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건 조서의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왜 그랬어?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였어? 그게 아니에요. 난 그저 내 존재감을 느끼고 싶었어요. 당신은 늘 바쁘고 아이들은 크고 나는 그저 집에만 있었잖아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내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호와 그런 짓을 한 거야? 그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들까지? 처음엔 준호 오빠와, 그러다 점점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를 보자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친한 사이였는데. 미안해 정우야. 나도 모르게.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렸을 때 그들의 표정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랬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은 엄마를 원망했고 저 역시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친구의 가정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친구와 즉시 이혼했고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친구도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겨졌죠. 정우야, 나 좀 만나자. 싫어. 너랑 볼 일 없어. 제발.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너의 후회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친구는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그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공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만이 저를 반기죠. 얼마 전 작은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5년 만에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예전에 빛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하고 볼품없는 얼굴이 되어 있었죠. 세월과 고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묻어서. 정우씨,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요즘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퇴원 후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아내가 종종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왔다. 밥 먹었니? 엄마가 국 끓여왔어. 됐어요. 안 먹을 거예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우 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한 짓들이 용서받기 어렵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5년간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다시 시작. 당신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기나 해?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우리는 이미 끝났어.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눈물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들 일로 연락할 때 외에는 나타나지 마.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남의 인생을 망치는 걸까요? 신뢰와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 친구,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 내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정에는 실패한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래성 같은 거짓된 삶이었다니.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분노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도 제 마음속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내와 친구에 대한 징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사건 조서를 읽었던 시간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 아내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모르는 사람들과, 생각만 해도 역겨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했다니, 아내를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합니다. 당신 아내가 성폭행하다 폭행당했습니다. 경찰관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수치심, 배신감, 분노, 이 감정들이 5년이나 지난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친구의 모습도 떠오르네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죠. 가정도, 친구도, 자존심도. 하지만 그게 그의 죗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의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술에 빠져 살고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의 불행이 저에게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제 자신이 싫어집니다. 아내 또한 여전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도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죠.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비정한 걸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제가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우라가 치밉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앗아간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제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의심부터 듭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또다시 배신당할까봐,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회사에서는 늘 웃는 얼굴로 지냅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아무도 모르죠. 밤이면 혼자 술을 마시며 지난 날이 되새깁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행복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이런 제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약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전 언제쯤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제발 저에게 희망의 말씀 좀 해주세요. 이대로는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한마디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만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려주는 남자 사들남이었습니다.